제가 되게 유명한 학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 학원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계획을 하나를 세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매일 독서실에 12시까지 있자. 네. 그래서 그거를 실천해가지고 정말 수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아서 네, 하나 네. 틀렸나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네. 하나 틀렸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네. 너무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네. 어디야? 네. 이랬더니 그날 수능 본 날인데도 네. 독서실에 가 있었어요. 습관이 몸에 뱄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전문가 분들을 만나고 계신 분이시죠. 대기자TV의 방종임 대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대기자TV 방종임 편집장입니다. 아니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질문을 받는 입장이신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요. 많이 긴장하고 왔어요. 저희 또 구독자분들이 이 대기자TV를 같이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예. 정말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정보 저도 들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해왔거든요. 많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대기자TV에서 교육 전문가 분들을 지금까지 몇 분이나 만나셨나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교육대기자TV 통해서 네. 접하셨겠지만 네. 사실은 교육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교육 전문지 편집장이자 교육 전문 기자로 네.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거의 지금 한 17년 정도 네,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만났던 분을 꼭 따지면 한 1000분은 넘을 것 같아요. 그 대기자TV에서는 입시에 관련된 정보도 참 많은데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유초등 학부모님들이세요. 유초등 학부모님들이 입시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교육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물론 사교육에 계신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정보를 제대로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퀄리티가 월등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에서 장점도 있겠지만요. 이를 좀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2028학년도에 수능이 바뀐다고 네. 예고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서술형이 도입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수능을 자격고사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4년 예고지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발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네. 4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단어가 한마디씩 나오면 네. 논술학원 다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준비해야 된다든지 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입시를 아는 것은 사교육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성을 세우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입시는 네. 내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올해부터 적용이 된 건데요. 예전에는 대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네.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과 내신을 바탕으로 반영을 하는 거고요. 정시는 아시다시피 수능 점수로 가는 거였죠. 수능 네. 점수 등급이라든지 점수, 원점수, 뭐 표준 점수 이런 걸로 갔는데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다면 올해부터요. 서울대에서는 수능에다가 교과를 반영하기로 했어요. 정시인데도. 네. 그러니까 수능 점수에다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점수까지 내신까지 같이 합쳐지는 방향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대의 방향성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입시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점점 더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입시가. 비교과를 강조하게 되면 학교에서 활동을 했는 거에 대해서 그건 점수화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가 앞으로 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네네. 우리가 또 네. 수능 만점자들이라든지 상위 0.1% 우등생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많이 만나시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네. 내신, 국영수,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라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영수는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예전 입시랑 지금 입시랑 많은 분들이 입시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불안감이 조성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17년간 현장에서 본 입시는 물론 잔잔한 변화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국영수를 얼마만큼 하는지의 측정도였다고 생각해요. 네. 국영수의 중요성, 국영수의 기본기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보면 국영수만큼은 놓치지 않았던 친구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물론 공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자 상황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뭐 새벽에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뭐 쓰면서 외우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국영수를 놓치는 친구는 우등생이 아니겠죠. 반드시 잡아야지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수능도 잘 볼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유초등 학부모님들이 사실 다른 학부모님들 중에서 가장 걱정과 좀 불안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유초등 시기에 다른 건 몰라도 국영수만 좀 탄탄히 가져가자,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걱정들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영수만큼은 기본기로 가져가시고 앞으로의 변화가 많더라도 저는 그게 또 다른 방식의 국영수 실력을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고교 학점제도 수업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달라진 거지 국영수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영수에 대한 기본기만 있으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 유초등 자녀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몇 살인가요? 지금 10살하고 5살입니다. 네. 한참 좀 엄마의 손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활동만 하고 저희 아이는 거의 막 방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퇴근하고는 되도록 많이 시간을 보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교육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얻는 정보나 이런 뭐 육아의 꿀팁들이 아이를 기르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지. 예, 인성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잔소리를 하고 싶다가도 여기서 이제 아니다 하고 다시 넣는 이런 일들은 좀 많아지는 것 같고, 학습적인 면과 좀 인성적인 면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학습적인 면에서 좀 저희 아이한테 좀 강조를 하는데, 요즘 입시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에 대한 감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부정적이지는 않아야 되겠더라고요. 긍정적인 것까지는 바라면은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더 시키고 싶죠. 근데 참고 학원도 보내고 싶죠. 학원도 안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학원을 하나도 보내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더 많이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애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지금 유아 때부터 이 힘을 쏟으면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는 저는 미지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주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학교에 대해서는 숙제는 열심히 시킵니다. 숙제까지만 열심히 시키고요. 그 외에는 좀 자유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에 대한 감정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두 번째를 더 강조하고 싶은데, 학교에 대한 감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생활이 정말 중요해지는, 입시에서도 중요해지는 이유도 있고요. 학교 생활이 이 아이한테 사춘기 그리고 10대에서 절대적인 영향력, 절대적인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이 시기가 굉장히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평소에도 학교 가기 전부터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학교는 좋은 곳이야.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상담이라든지 선생님이랑 통화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에 대한 칭찬, 선생님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좀 전에 질문 중에 우등생 얘기가 있었는데요. 학교에 대해서 적어도 부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초등 시기에 많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말 그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두 번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게 해보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학원을 안 보내는 이유도 학교를 굉장히 아이가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저희 아이는 얼마 전에 우유급식 당번이 됐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빨리 가고 싶다고 깨워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전교생 중에 제일 먼저 학교에 가거든요. 그거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아이를 기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초등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 감정에 대한 생각이 시작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초등이. 그 감정이라는 게 잠재의식이 남아서 앞으로 청소년 때도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에서 또 강조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둘째 낳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정말 첫째랑은 너무 다른 육아 환경을 보냈거든요.
첫째 때는 밖에 정말 많이 돌아다녔는데 둘째 때는 거의 나간 기억이 맞아요, 없을 맞아요. 정도로 네. 체험 활동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아 이게 코로나라는 게 한 아이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앞으로 이런 변화들은 또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적응력이 있는 아이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네. 앞으로 21세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첫째는 신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변화의 가장 네네. 압축적인 메시지가 담긴 게 신문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아직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기 때문에 네. 신문을 읽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네. 일이어서 그냥 사진만 보게 하는 거예요. 아, 네. 그것만으로도 큰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사진만 보면서 이 아저씨 표정은 왜 이런 것 같아? 이 단어는 왜 계속 나올까? 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를 검색해보고 그러면 반드시 모르는 지식들이 하나는 생겨요. 네. 그러면 엄마 이 아저씨 또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변화에 관심이 생기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둘째는 너무 어려가지고 네. 정말 그림밖에 못 보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냥 같이 신문을 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네. 있어요.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겠더라고요. 네. 이건 뭐 편집장이니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림만 보는 것으로도 사진만 보고 제목만 보는 것으로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사회 변화에 조금 더 능동적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 데려가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마트도 있고 시장도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 네. 되도록이면 저는 자차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네. 아이랑 어디를 다닐 때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 아빠 차, 엄마 차에 익숙하면 창문 밖의 환경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사람들의 표정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덜 할 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고 네. 부딪혀야 되고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 들어야 되고 그런 불편한 감정을 그냥 겪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분들의 표정, 저분 기분 안 좋은 것 같다.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갑자기 어느 시인이 일부러 대중교통을 타고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살피고 이 사람의 복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진 뭘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관찰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네요. 저도 지금 그 말씀하니까 저희 채널에도 모신 적이 있는데 서울대 교육학과의 신종우 교수님이 계신데 아들 둘이시거든요. 아들 둘한테 해줬던 자녀교육 방법 있으신지 여쭤봤었을 때 세계 여행을 다닐 때 꼭 여행지가 아닌 곳 여행지로 덜 알려진 곳인데 정말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만 찾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표정을 좀 보면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게 더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우등생들은 학교 생활을 참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아무래도 성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좀 평가를 받는 학교에서 내가 이곳에 가는 것이 즐겁고 또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또 학교가 더 좋아지고 내가 아무리 학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었어도 내가 자꾸 그 학업에서 미끄러지면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기왕이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유초등 시기에서 학업을 좀 잘 하기 위해서 공부 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들은 좀 어떻게 형성을 하는 게 좋을지.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 때 성적이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습관이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환경이 예전보다 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공부에 매진하고 이러려면 이 습관이 초등 때 다져져야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습관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은 걸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인식이 돼 있는 거. 그냥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되게 유명한 학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 학원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계획을 하나를 세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매일 독서실에 12시까지 있자 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습관이 된 거죠. 3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해가지고 정말 수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아서 하나 틀렸나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하나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너무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네. 어디야? 네. 이랬더니 그날 수능 본 날인데도 네. 독서실에 가 있어. 습관이 몸에 뱄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 네. 다른 걸 생각이 안 나고 이 친구는 발걸음을 걷는 데가 독서실이었던 거예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뇌가 인지를 그렇게 해버린 거죠. 네. 다른 생각을 못하게끔 세팅이 됐던 거죠.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생각하면 초등 때 습관을 어떻게 잡느냐에 네네. 따라서 이게 학습 성과로도 이어지고 고등 때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왜냐면 네. 입시는 기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무리가 돼서 중간에 한 번이라도 이게 스탑이 되면 네.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네. 더 이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돌이키기가 습관이 사실 힘들죠. 네네. 그때 딱 학습이 끊어진 부분을 이어가려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니까. 그러면 습관을 안 잡는 이만 못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하루에 어느 정도의 아이가 숙제라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세팅된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아직은 학원 안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숙제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숙제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은 점이 다음날 자신감이 생겨서 학교 일찍 갑니다. 선생님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네네. 숙제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편인데요. 근데 숙제가 뭐 요즘에 수학 익힘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학 익힘책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었으면 한 번 더 생각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려고 하고요. 과목마다 좀 다른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그게 문해력에서 어려운 건지 어휘력에서 어려운 부분인지를 네. 좀 알아서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과학이라든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휘력.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단어가 있었으면 반드시 좀 찾게 하는 습관을 네.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 찾는 부분에서 예전에 저희는 사전을 핀다든지 네, 네. 이런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인터넷으로만 네. 봐도 정말 자료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찾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장벽도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보완하려고 하는 습관. 물리적으로 1시간 세팅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그 시간을 채우려고 많이 아이가 딴짓을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든 그 시간 채우려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든지 뭘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럼 생활 습관 같은 거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생활 습관 저도 고민인데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신희진 교수님이라고 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분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보상이더라고요. 보상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네. 아직 유초등 시기에는 보상을 좀 활용하면 네. 예를 들면 어떤 습관을 좀 잡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달에 한 2-3개 정도 너무 많이 하면 과부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실제로 했던 부분이 책가방 직접 챙기기 그리고 양말 세탁기에 넣기 네. 이거를 해봤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네, 사소하지만 좀 고치기 힘든 너무 그런 중요해서 거예요. 뭐 네. 치약 뒤부터 쓰게끔 네.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스스로 직접 했으면 동그라미, 만약에 엄마가 시켜서 했으면 세모, 네. 안 했어 X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씩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모가 2개면 동그라미 하나로 쳐가지고 네. 그게 한 달로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네. 직접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80% 정도 달성하면 저는 보상을 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랬더니 잡히더라고요. 오, 그 너무 보상은 좋네요. 근데 중요한 거 게임이나 돈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랑 저랑 외식하기였거든요. 네. 저랑 할 수 있는 경험, 아빠랑 할 수 있는 경험, 아이가 네네. 원하는 물건을 토큰으로 줘서 바꾸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 습관을 조금씩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상이라든지 그러면서 저는 잘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이 유초등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 너무 좋네요. 사실 저희 집에도 냉장고에 칭찬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칭찬 스티커를 하실 테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보다는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을 아니면 거예요. 그 칭찬 네. 스티커를 공부랑 연결하세요. 공부. 오늘 네. 문제 몇 개 풀었는지 그러면 동그라미 네. 쳐주시고 이러시는데 저는 습관으로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 분들도 생활 많으신데 습관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리고 무조건 OX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중간 세모까지도 이렇게 좀 허용적으로 네. 할 수 있고 사실 그리고 어른들도 그런 거를 한 번에 고친다는 게 어렵잖아요. 월말에 한 80% 정도면 네. 아이나 어른이나 좀 이렇게 충분히 예. 여유를 갖고 내가 좀 해볼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
너무 목표가 높으면 오히려 좀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90%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랑 얘기하다가 아이는 70%를 얘기했는데 안 된다. 저도 맨 처음에 90 얘기했거든요. 합의가 된 합의가 거군요. 80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것도 아이랑 딜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생각을 좀 알 수 있어요. 네네.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저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막 자기 논리를 피우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같이 얘기해 주면서 하면 더 습관이 조금 더 납득이 가니까 아이들 네. 더 잘 잡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합의하는 과정도 너무 좋네요.